안녕하세요, 박미라 시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냥 뭐 먹고 자고 놀고 쓰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작가문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작가문화 독자나 아니면 이걸 시청하는 그 문화생들이나 아무튼 그런 분들한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미라입니다. 저는 시를 쓰기 시작한 지 30년이 됩니다. 생각하면 3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서 낳았으면 중년에 이르는 나이입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살면서 내가 쓴 글이 과연 인간이 성장하는 것만큼 성장했을까라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발레리의 말을 생각하면서 늘 쓰고, 지금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까지 왔지만 제가 열심히 배우고 쓰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삽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불러주신 작가문학에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인가요? 파리가 돌아왔다 지리산 문학상 네. 그 수상을 받았는데요. 축하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지리산 문학상은 그 지리산 문학회라는 지역의 작은 문학단체에서 시작한 상인데, 그것을 그 지리산 문학회를 돕는 여러 공공기관의 도움으로 상금이 1,000만 원이 되고, 그 상을 주관하는 희산맥사의 노력으로 상이 아주 대단한 상으로 컸습니다. 정말 슬픈 얘기지만 상금이 상의 권위가 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금이 있는 상을 탄다는 게 사실은 영광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상은 50편 이상의 신작시를 보내가지고 뽑는 상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충청남도 천안입니다. 지리산 문학상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떤 아는 시인이 그 상을 탔다고 그래서 저도 응모를 했는데 어떻게 그 상을 탔습니다. 제게는 자신의 문학을 정리하고 인정받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문학상을 기념해서 시집을 출판해 주셨기 때문에 기념 시집이 나왔고요. 상이라는 것의 무게를 자각하면서 더 열심히 써야지 라는 결심을 하고, 자신의 느슨해진 30년쯤 시를 쓰니까 자기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걸 추스려서 다시 한번 열심히 창작에 임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불러서 감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지리산 문학상 거기에는 작품 한 50편을 받으시나 봐요? 56편 냈습니다. 책 한 권 분량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상작은 또 이제 책으로 발간이 이렇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상입니다. 그리고 상금도 괜찮고. 아유, 땅 살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좀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선생님의 어떤 성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가족을 통해서 현재까지 걸어오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를 접하고 시인이 되고 또 시적인 활동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처음부터 이렇게 시인이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성장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걸어오시게 된 건지, 어떤 성장기와 가족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람은 자기마다 타고나는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김연아가 아무리 스케이트를 잘 타도 시 쓰세요 그러면 쓰시겠습니까? 못 쓰잖아요. 저한테 스케이트를 타라 그러면 저는 신을 줄도 모릅니다. 자기가 타고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 경기도 이천의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자랄 때 자연 환경이라는 게 애지간하면 시인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환경이 열악했지요. 그 시절에는 밥이 귀한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살면서 아주 병약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병약해서 매일 골골골골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어딘가에 문학연보에다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혼자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하니까 건강한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그 시절에 놀이는 뭐 고무줄을 한다든가 뭐 다림질을 한다든가 뭐 술래잡기를 한다든가 이런 액티비티 한 걸 저는 못했어요. 몸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혼자 노는 걸 좋아했고 낙숫물 떨어지는 걸 바라보고 앉아서 호비적거리고 뭐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라면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가정사가 있습니다. 그 시절의 남자들은 되게 그랬습니다. 이건 뭐 다 발표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만 내 집 화단에 풀이 돋는지 꽃이 피는지 모르고 남의 집 화단에 풀 뽑으러 다니는 게 우리 아버지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자식들을 기르는데 관심을 둘 수 없는 게 자신의 삶에 지쳐있기 때문에 살아내야 되니까 자식들을 돌볼 그런 정신적인 현실적인 여유가 없으셨죠. 그러니까 저는 많이 외롭고 힘들게 컸겠죠. 그러면서 문학적인 소양이 그때부터 싹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혼자 놀면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뭐 가만히 앉아서 해가 지는 걸 바라본다든가 하루에 한 번 오는 버스를 바라보면서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는 집에 살면서도 그 버스에서 누군가 내려서 우리 집으로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든가 뭐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쪽으로 감성이 발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시의 배경이 거의 자연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성장해서 길러진 감성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들판에 갖다 놓으면 풀이나 나무를 거의 이름을 모르는 게 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을 찾아서 배운 공부가 아니고 어려서 크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그런 것이었고 그쪽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저보다 5살 위에 언니가 있는데 그렇다면 저보다 시골에서 자란 세월이 5년이 더 많잖아요, 저보다. 근데 같이 산에를 가면 풀이나 나무, 나물 같은 걸 식별하는데 언니가 저를 못 따라옵니다. 그건 뭐예요? 같이 컸지만 관심이 있게 바라본 것과 무심히 지난 시선의 차이겠지요. 그래서 언니는 5년을 더 살았으면서도 저만큼 몰라요. 근데 언니는 지금 이제 서예나 미술을 하기는 합니다. 집안에 그 피가 있어요, 그쪽으로. 저는 글을 씁니다. 그럼 그것이 그때 내가 길러져서 이상한 풀을 보고 그 이름을 기억해 뒀다든가 그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달개비 옛날엔 달귀장 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꽃이 가지고 있는 여린 그 이파리 혹은 그가 품고 있는 그 꽃의 보라색, 청색 이런 색깔이 제 뇌리에 꽂혀 있어 갖고 작품 세계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해서 저는 길러졌을 것 같고요. 또 내가 겪었던 가정사 제가 이제 2권의 수필집을 냈는데 그 수필의 어린 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문학도 자기 세상, 성장, 영혼 그렇게 길러진 감성 이거 자신을 파먹고 사는 공부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란 환경이 나를 문학적으로 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 성장기는 그 엄마들이 말하듯이 내 인생을 쓰면 뭐 소설책 몇 권이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것을 시로 풀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더 궁금하시면 제 책을 사보십시오. 네. 그러면 아시게 됩니다. 네. 대표님 여기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네. 그 선생님에게 가장 영향을 준 작가나 어떤 책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시를 맨 처음에 시조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문예창작가를 공부하기는 했지만 그러기 전에는 문학에 대한 공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이렇게 보다가 뭐 교과서나 이런 걸 보다가 시조를 보면 그게 그렇게 가슴에 맺히더라고요. 뭐 가만히 우는 비가 낙수져서 소리하니 오마지 않는 이가 일도 없이 기다려져 열릴 듯 닫힌 문으로 눈이 자주 가더라. 이건 최남선의 홀로 앉아서라는 시조입니다. 근데 열릴 듯 닫힌 문으로 눈이 자주 가더라. 이런 대목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슴이 쩌릿했고 나중에 시를 쓰면서 황동규의
홀로 앉아서라는 그 시의 마지막 그것이 너를 기다리며라는 황동규의 시를 읽다가 아 이것은 새남선의 열린 듯 닫힌 문으로 눈이 자주 가더라라는 곳에서 시인이 따온 모티브가 이미지가 변형돼서 나오지 않았나 라는 발칙한 생각도 했고 그 황진이 옛날 시죠. 그럼 황진이 씨가 많잖아요. 그러면 뭐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이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묻었다가 어른님 오시는 밤이면 굽이굽이 펴리라. 이런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라는 감탄을 하면서 문학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정형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유로운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혼자 책을 많이 읽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는 T.S. 엘리어트의 항무지입니다. 나중에 공부를 해서 항무지에 대한 뭐 논문도 쓰고 뭐 이랬습니다만 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생명을 꺼내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웠던 외국의 시인들을 찾아서 읽고 공부하고 한 번 읽어서 못 알아듣는 것은 그냥 계속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신입 시원 그 시를 공부하겠다는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읽어라. 어차피 인간은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읽고 다시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나한테 닿는 이미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공부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단에 뭐 이렇다 할 선생님이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 문학의 발을 딛고부터 제 스스로 선생을 찾아가고 그러다가 만난 게 중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이승훈 선생님을 어떤 문학강좌에서 만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승훈 선생님은 해체시론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제가 추구하는 시의 방향과 이승훈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시의 방향과는 전혀 틀렸어요. 그건 제가 이제 선생님의 시를 이해하기 전에 정말 어렵고 못 알아듣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스승으로 모셨지만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 제가 사는 지방에 백일장을 나갔다가 거기서 대상을 받았는데 그 문학단체에서 백일장 대상 받은 사람을 협회 회원으로 받아들였는데 무섭더라고요. 나는 이제 어떻게 써야 되나. 시인들이 내가 그때 바라볼 땐 정말 하늘 같은 시인들이 있는 모임에서 나를 오라고 하는데 영광스럽지만 저기 가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선생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로서는 이 지역에서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어떤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백일장에 장호를 한 박미라입니다. 제가 시를 공부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시를 100편을 써라. 100편을 써갖고 오면 그때 내가 봐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여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서서 나오면서 내가 시를 100편을 쓸 수 있다면 당신을 찾아오겠나. 한 편도 못 쓰는데 100편을 쓰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활발했던 시절도 아니고 해서 어떻게 찾아서 그때 제일 유명한 게 제가 아는 데가 현대문학하고 창비였습니다. 그래서 현대문학에서 하는 문학 강습에 제가 가길로 하니까 저는 주부였으니까요. 제가 갈 수 있는 대낮에 하는 강의가 민용태 교수님 수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찾아갔더니 저는 천안에서는 꿈도 꿔보지 못한 그런 강의를 찾아갔는데 강의실이 한 50명 정도 들어올 때였는데 자리가 꽉 차고 통로에다 보조 의자를 놓고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뒤에 강사님하고 제가 시선이 닿지 않는데 앉았어요. 뒷자리에. 왜? 뭐 질문할까 봐. 질문하면 대답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게 3개월 코스였는데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개월을 지나고 다시 갔더니 그 3개월 강의하신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앞에 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품이랍시고 쓴 게 100일장에 나간 거 말고 첫 작품을 썼는데 그거를 현대문학에다 실어주셨어요, 선생님이. 근데 저는 제가 노벨상 탄 줄 알았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현대문학이라면 정말 찾아가기도 어려운 데였는데 그걸 물론 독자시로 실어주셨지만 현대문학에 그게 실렸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시를 써야겠구나. 그래서 민영태 교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은퇴를 하셨지만 스페인에 가서 10년 이상 계시던 분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운 영혼의 스타일은 타이어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순수하시고 시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러다 이제 그분을 따라서 그 현대문학의 강의가 없어지고 다른 데서 수업을 하시는데 우리 몇몇이 팀을 이루어서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그 또한 이승원 교수님하고 비슷하게 내가 추구하는 문학의 방향하고는 틀린 것 같았어요. 그래도 뭐 갈 데가 없으니까 만날 스승이 없으니까 다니다가 수업이 끝나고 오면서 그때는 고속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고속버스 표를 끊어가지고 기다려야 되니까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커피숍에 가서 앉아서 쓴 시가 군불지피라고 썼는데 그 시를 가지고 대진일보에서 신춘문예가 됐습니다. 커피숍에 앉아서 써가지고 한자도 안 고치고 냈는데 그게 신춘문예가 됐어요. 하늘을 찔렀죠 뭐. 너무 좋아갖고 그 신춘문예 됐다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앉아서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전통적인 서정시를 나는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리저리 그때부터는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많은 사람의 시를 읽고 필사를 하고 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이제 그 100일장으로 들어갔던 천하문역에서 이런저런 시인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 이런저런 문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를 가르친 게 아니고 독서 지도사를 가르치면서 제가 공부를 해야 가르치니까 결국 문학을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좋아하는 말로 맨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나 혼자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해서 문단을 나가니까 외로워요. 선생님이 없으니까. 어떤 단체에 소속하지도 못하고 누구 문화 이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공부를 하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문단 생활을 했는데 반면에 또 좋은 게 뭐냐 하면 그걸 신경 써서 모셔야 될 스승이 없으니까 자유로워요.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나 혼자니까. 그 이제 두 가지 아까 드린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기댈 언덕이 없었죠. 대신 내가 막 그 문단 풍토대로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될 스승이 없다는 것. 그 민영태 교수님은 문단 정치하고 전혀 멀으신 분이기 때문에 뵙기도 어려웠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뭐 로르카라든가 그건 이제 민영태 교수님 때문에 그쪽 시인들을 알게 된 거죠. 로르카의 시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많이 읽고 그렇게 찾아 읽은 황무지 뭐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건 안 되겠다.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늦게 대학교 문예청자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시인이 김기택 시인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사물시를 대한민국에서 김기택 교수님만큼 쓰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시인이 어떻게 대상과 주제로부터 멀어지고 시침을 띠고 삼자의 시선으로 쓰는가라는 것을 김기택 시인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한국 시인 중에 꼽아라 그러면 김기택 시인님을 꼽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닮지는 못해요. 그렇게 못 써요, 지금도. 근데 좋아합니다. 제 시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쳤다면 김기택 시인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혼자 배웠고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서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에. 개인적인 서사가 들어가는데 그걸 걷어내고 쓰고 싶어서 노력을 할 때 읽는 시가 김기택 선생님 시입니다. 뭐 엘리어트와 로르카와 김기택 시
정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